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소피입니다. 아, 예. 좀 위험하실 것 같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아직 논쟁 중이다,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 무엇에 위험한가? 라는 거죠. 예. 지금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위험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역시나 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 첫 화로 끝날 줄 알았던 역시나가 2화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구리 인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맹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경기 하안복중학교 근무하고 있는 역사교사 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근대사 교육 중에 고대사 교육입니다. 선생님들과 고대사 교육으로 소통하고자 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고대사를 가르치실 때가 됐죠. 한국 고대사를 가르치실 시즌이시기도 하고 이제 한국 고대사 수업이 역사 수업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주제인데 그만큼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역사 수업을 나누기 어려워하시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 한번 그 고민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역사의 배경 지식상 가장 익숙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고대사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고대사 교육 흥미로워하나요? 그나마 가장 배경 지식이 많은 게 뭐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거나 단편적이더라도 각국의 신화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수업이랑 접목시켜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가장 관심도 높고 집중력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워하고 익숙해 하는데 교사들은 고대사 수업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얘네를 시험을 보게 해야 되니까 그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근데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가르치자니 사실 나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애들도 듣다가 힘들고 저도 설명하면서 재미가 없어서 힘들고 이게 정치사 위주로 단원이 구성된 다음에 또 문화사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단톡방 같은 데서도 얘기가 들리는 게 또 문화사를 이렇게 또 그냥 사실 나열식으로 알려주니까 또 재미가 없다. 그래서 고대사 하는 게 힘들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았고 저도 거기에 조금 동감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고대사 교육에서 왜 사실 혹은 지식 전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다른 방향의 수업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실은 이 편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사 통론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 있군요. 항상 예. 제가 임용대 공부하는 걸 가져왔는데 약간 한국사 통론을 사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의 역사 교육과 역사학에서 연구해왔던 고대사라는 학문의 어떤 토대나 기틀이 이 한국사 통론을 중심으로 크게 좀 변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왜 이렇게 답습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네, 대체로 한국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된 정서를 바탕으로 개론서가 만들어지고 그 개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틀을 짜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목차와 지금 여기 있는 한국사 통론이나 다른 개설서의 목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역사가 들어가있죠. 그 챕터랑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역사 2에 나오는 한국사 챕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교과서 이 챕터의 고대사 구성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느낌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만큼 수업의 구조도 되게 좀 갇혀있기도 하고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지연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들이 좀 고대사 자체가 되게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많기도 하잖아요. 약간 고대사가 좀 저는 흥미로웠던 게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인돌 같은 것도 무덤이라고 하지만 뭐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학계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던 게 기억나고 해서 애들한테 이게 진짜 고인돌이 무덤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가 이거 높으니까 운동장에 있는 구령대처럼 사람들이 올라가서 연설하는 데 쓰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답사 갔다가 교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거기를 옛날에 의병장들이 올라가서 연설할 때 그렇게 구령대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애들이 생각하는구나. 옛날 사람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걸 애들이 느낄 때 또 흥미롭게 생각하더라고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우리가 귀걸이 같은 거 이런 부장품이 많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이 귀걸이 삼국시대 때도 귀 뚫어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가르칠 생각은 애초에 안 하고 고인돌은 뭐 계급 사회를 보여주고 부장품은 신분 사회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진짜 고대사의 흥미가 좀 역사 본연의 그런 맛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역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어떤 자료를 보고 마구마구 상상력을 펼치면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둘 얻어 걸리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과거에 질문을 던져본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마구마구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이 고대사 교육의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전근대사 교육은 대체로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목차를 보면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사 내지는 진보하는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 고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왕들의 업적을 나열한다거나 정치제도가 발전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좀 품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또 다른 PD님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소 PD님이라고. 네, 소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슴의 나라 부여. 왜 근데 산동성 쪽에 태안. 그리고 이게 신증인지 그냥 동국 문헌비고인지 그걸 저희가 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고대사 연구자 소피입니다. 우리 소피님을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 실은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역사 교사와 그다음에 역사학 연구자가 같이 역사 교육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특히 고대사 교육은 국가의 발전사 내지는 뭐 민족의 발전사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사학사, 역사학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좀 공부를 했던 바가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그래봐야 이제 60년대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60년대가 고대사뿐만이 아니라 전 시대사에 걸쳐서 극복해야 했던 게 식민사 극복이라는 그 중차대한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식민사 그 중에서도 정체성론, 그러니까 멈춰서 니네 발전 안 해서 우리가 근대화시켜 줄 거야 라는 명분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지만이 됐던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게 바로 안티테제가 바로 우리도 발전했어. 우리도 진보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자본주의 맹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대사라고 하면 국가의 형성,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진전이 되었었어.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발전과 진보의 다음위를 가지고 걸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구도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발전하고 진보. 그래서 한참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달리다가 특히 또 고대사는 시작 지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야 권력이 발생하니까 정치사는 권력의 성격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70년대쯤 되면은 발굴 성과가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고고학적인 학설이 문헌사의 것을 압도하는 시기가 잠깐 와요. 그러다가 80년대 되면 인류학적인 그 사고가 역사학적으로 또 수입이 돼가지고 또 인류학적 논의에 기반을 둔 고대사 해석이 또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화론과 신진화론이 이제 맞붙게 되는 겁니다. 90년대 가까이 오면은 신진화론이라고 해서 발전의 방향은 여러 방향이고 진보는 선택하는 거야. 특히 옥저라든지 동해 같은 나라들이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어 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산물 먹고 소금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고구려한테 뜯긴 거죠. 막 그런 식으로 가야도 미완의 완성, 미완의 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었다. 걔네는 굳이 그렇게 중앙집권 국가로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주신 질문에서 우리가 교과서가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 있는 것은 왜일까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아직까지 교과서가 이런 모양새일까라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논쟁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해당 논의가 일반 상식이 되고 충분히 시민권을 얻어야 교과서에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서술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성 때문에 아직 논쟁 중이다,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 무엇에 위험한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우리의 문제의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민족주의적인 서술, 애국주의적인 서술 혹은 국가주의의 발전서사에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싶은 거 예컨대 뭐 발해가 한국사로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안 실리는 거죠. 유독 한국 고대사가 좀 네. 기원에 집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양적인 시간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시간관인데 우리는 서구의 어떤 지적 전통을 우리가 수입하긴 했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시간관을 우리가 내재적 은연중에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어요. 가장 윗부분 여기 댕강 잘려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와르르 그러니까 그게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론적인 하나의 계승을 염두에 두고 이론적인 역사 체계를 만든다는 건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그럼 과거에 그 한반도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것인지 이게 너무 좋죠. 예. 지금
의미야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발전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선생님께서 네. 만나는 우리 학생들은 컴플렉스가 없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까지만 해도 레드 컴플렉스 있었죠. 공산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또 후진국 컴플렉스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방향의 역사 교육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편 해요. 전적으로 교사분들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이런 계승을 염두에 둔 한국사 체계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논의들과 이야기들이 혹시 있다면 네. 저희보다 더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과 조상님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여사로 박사가 1호가 마크 바잉턴이에요. 놀랍게도 2호는 한국 사람이긴 한데 중국에서 쓰셨어요. 길림대에서. 그래서 중국 박사예요. 아하. 3호이자 국내 1호가 동국대 이승호 선생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부여사 한국 사람 안 봐요. 발해사국은 무엇일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런 위험한 책은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8세기 이후로 발해는 고구려 계승성을 띠지 않고 숙신 계승성을 표방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아이덴티티,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부터는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발해가 건국됐을 때는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고구려를 이었다, 부여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발해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포섭해야 됐기 때문에 숙신 계승성을 표방한단 말이에요. 그건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지 않습니다. 지도층 대부분이 고구려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거든요. 오히려 그걸 연구한 분은 일본 연구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발해사 자체도 금사나 청사처럼 따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역사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 발해 빠거든요. 그 연구자가 그 정도인데 그런 거는 수입되지 않죠. 예컨대 고대사로 또 비슷한 걸 치면 낙랑군의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위험한 대방군의 역사를 낙랑군. 잘 다루지 않는 거, 아픈 역사 혹은 좀 그게 다 사실 식민지 경험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미미하지만 시작은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두터운 그 기존 연구들을 뚫고 나가지 못하거나 균열을 내고 막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는 아직 오지 못했다라는 것 정도? 이 말씀 들으니까 유독 고대사 부분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좀 닫혀있거나 보수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여러 가지 지점이 있네요. 네네네. 단순히 그냥 딱딱하고 학술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너무 미묘한 현대사보다 더 미묘한 지점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좀 별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굳이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구조가 짜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은 드리는 거죠. 소피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학교에서 또 저 혼자거든요. 고조선 전공자가 저 혼자라서 세미나도 못하고. 네. 이게 그 발전사라는 코드로 꾸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했고 민족주의적 코드도 이해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교과서 서술 구조를 보면 거의 삼국사기를 거의 떠온 것처럼 약간 무순왕은 뭘 했고 뭐 고국천왕은 뭘 했고 그 선생님들이 다 가로놓게 하거든요. 고국천왕 왜 그 구조로 썼어야 됐을까? 예를 들어 조선사만 봐도 좀 사건이나 여러 구조가 다양한 게 있어서 주제사처럼 써있는 것도 있는데 유독 여기는 신라에서 이 시기에는 여기서 소술망이 뭘 했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학계를 대변하지도 않고 대변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납작한 설명이긴 하지만 사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체잖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편년체이고 사실 그 해당 연월일 밑에 쫘라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쓰이는가 하면 기존체는 본기와 열전이 나누어져 있어서 본기에서 왕들의 업적이 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가 만들어진 대로 사실 서술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서술을 벗어나서 연구를 해서 좀 입체적이고 재미있게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저희들의 몫이죠.